독일의 한 온라인 홈페이지 카니발 카페라는 구인구직 게시판에 기묘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에게 먹히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도저히 현실 같지 않은 이 글은 몇 주 뒤 정체불명의 캠코더 영상과 함께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상은 흐릿했으며 오래된 캠코더 특유의 노이즈와 탁한 화질 때문에 식별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면은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남성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요리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조리하였고 잠시 뒤 정체불명의 고깃덩이를 담은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뒤편에서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시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의 이름은 아르민 마이베스, 독일 에센 출신의 전산 기술자이자 한때 독일 연방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치광이 살인마의 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얼마나 조용하고 기괴하게 무너져갔는지, 그리고 또 다른 뒤틀린 인물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녀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민 마이베스, 독일 에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발트라우드 마이베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발트라우드는 실패한 연애와 이혼을 거치며 점점 더 극단적인 통제 욕구를 가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을 혐오했고 동시에 집착하였으며 그 증오와 집착을 막내 아들인 아르민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집착으로 망가졌으며 성인이 된 이후 출장에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르민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마치 연인처럼 붙어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을 지극히 정상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르민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수치심을 줄 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어머니는 그를 미넨이라 부르며 놀리며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민의 방 문 앞엔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 침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하였죠. 추가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발트라우드는 1965년 남편의 지인을 상대로 허위 살인 혐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면 조사 당시엔 기절하는 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었으며 기녀가 남긴 수많은 일기장엔 결혼, 육아, 자식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19세기 귀족 가계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뿐이었죠. 이 집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인간으로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마치 사육을 당하는 것처럼 자라났습니다. 아르민 마이베스는 독일의 한 시골 마을 비스테펠트에서 여름을 보내던 중 처음으로 도사를 목격했습니다. 소와 돼지 그리고 사슴 등 가축을 한 마리씩 도살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그 옆에서 토끼의 내장을 직접 꺼내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공포였던 그것은 언젠가부터 그의 내면에서 천천히 동경과 흥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아르민은 결국 프랭키라는 가상의 남동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미국 드라마 플리퍼의 등장인물, 금발의 소년 샌디처럼 생겼고 아르민에게는 단 하나의 친구이자 모든 상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르민은 상상 속에서 프랭키를 껴안고 돌보고 사랑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프랭키를 도살하여 먹은 뒤 하나가 되고 싶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민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어머니는 아르민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르민의 감정은 이성에게 향하지 못한 채 동성 친구들과 프랭키에게로, 그리고 식인이라는 환상으로 점차 가두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르민은 더 이상 상상 속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랭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안트로파구스 식인귀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의 어둠 속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먹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아르민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2001년 2월, 카니발 카페라는 온라인 게시판에 기이한 구인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에게 도살당할 건강한 18세에서 30세의 남자를 찾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자발적인 동의. 이 글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반응했지만 대부분은 장난,
혹은 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 43세의 통신기술자이자 지멘스에서 고위직으로 일했고 넉넉한 연봉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적 성공 뒤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브란데스의 어머니는 자살했고 어머니의 죽음은 끝내 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도 멀어졌고 자라면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 혐오를 키워갔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와 관계를 맺었지만 어느 쪽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브란데스는 아르민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소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은 결국 타인에게 자신이 먹히는 일이었습니다. 2001년 3월 9일 카셀 비렐름스역.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먹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브란데스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채 아르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식탁 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단순한 동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두 사람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항까지 일일이 문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브란데스는 계약서의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신체가 도살 및 소비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이 행위는 상호 합의에 기반한다. 2001년 3월 9일 저녁, 카메라는 녹화 중이었습니다. 욕실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부엌엔 식칼 6자루, 도마, 펜, 향신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르민 마이베스와 베른트 브란데스는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뉴는 브란데스 자신의 음경이었습니다. 브란데스는 먼저 진통제와 기침 시럽, 수면제와 와인을 복용하며 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흐려졌고 통증은 희미해졌으며 그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민은 조심스럽게 브란데스의 신체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피가 흘렀고 고통이 있었지만 브란데스는 여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건 날 것 그대로 먹는 것. 하지만 당연하게도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팬에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소금, 후추, 마늘, 와인을 넣고 약한 불로 조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 오래 구워버렸고 결국 태워버렸습니다. 식사는 실패했고 그 고기는 결국 아르민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란데스는 욕조로 옮겨졌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점차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나의 고환을 아침 식사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브란데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베스는 욕실을 나와 스타트렉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욕실을 확인하며 브란데스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브란데스는 욕조에서 일어나려다 과다출혈로 쓰러졌고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베스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린 뒤 브란데스의 목을 찔러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 후 브란데스의 시체는 아르민의 도살방으로 옮겨졌고 고기처럼 갈고리에 매달린 채 절단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4시간 분량의 비디오 테이프에 모든 과정이 담긴 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마이베스는 브란데스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냉동고에 최대 20kg의 고기를 나눠서 보관했고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해동하고 조리하며 아르민의 환상은 가까스로 현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인스부르크의 한 대학생이 공포와 긴장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카니발 카페라는 곳에서 기이한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에는 고기 보관 방법, 냉동 상태, 사후 조리 방식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이 글을 유심히 살폈고 결국 독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비스바덴 경찰은 닉네임 프랭키 그리고 안트로파구스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약 2달에 걸친 디지털 추적 끝에 그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0일 경찰은 헤센주 비스테펠트에 있는 아르민 마이베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문을 연 아르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집 안은 믿기 힘들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부엌엔 반짝이는 식기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침실엔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와 접혀있는 담요, 식탁 위엔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누군가의 손님을 맞기 위해 준비한 집 같았지만 부엌 한편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악취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 안은 비정상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듯한 상태였죠. 하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민의 집을 직접 확인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인터뷰를 하며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나치게 정돈된 공간은 강한 통제욕과 자기 정당화 성향,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려는 인물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같다고 말이죠. 계속된 수사 끝에 벽장에서 발견된 캠코더에는 4시간 넘는 식인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고, 아르민의 냉동고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브란데스의 조직 일부가 발견됩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 독일 전역은 말 그대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카셀 지방법원에서 아르민 마이베스는 식인과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그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 또한 죽음을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법적 정의와 도덕의 경계에서 이 재판은 독일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단지 고의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곧바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언론은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자발적이면 먹어도 되는가? 자기 몸을 내준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일 권리가 생기는가? 그리고 그를 진단했던 심리학자들은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남성의 시신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품고 있으며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2006년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재심을 명령했고 같은 해 5월 아르민 마이베스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그는 교도소 내 심리치료시설로 옮겨졌고 현재까지도 가석방 없이 수감 중입니다. 마이베스는 감옥에서 자서전 출간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막아줬다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5년 현재 아르민 마이베스는 카셀 사회심리치료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아르민은 교도소 세탁소에서 일하며 가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아르민은 채식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아르민은 여전히 프랭크푸르트 고등법원에 가석방을 신청하고 있지만 매번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는 여전히 위험하며 그를 세상에 돌려보내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먹히고 싶어하는 자에 대한 환상이 꺼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입으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동화시켰어요. 그는 이제 나의 일부입니다. 정상과 광기의 경계는 언제나 단단한 벽이 아니라 희미한 안개처럼 흐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먹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일까요? 아니면 동의된 죽음인가요? 아르민 마이베스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람을 먹는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소년이 괴물이 되어갔던 과정. 이것이 바로 아르민 마이베스의 기록이었습니다.